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FOMC가 지나갔고, FOMC에서 선명하고,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는 시간으로 삼자는 취지로 일단 뭐 짧은 영상 하나와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긴 글로 이제 추천 업종과 추천주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종목 결과적으로는 두 종목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12종목이지만 10종목 이 업종도 뭐 10개 업종이 돼 버렸네요. 원래 8개 업종에 10종목을 글로 써드리고 이제 두 종목은 아까 영상에 담아서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그 취지는 일단 지금 뭔가 변화하려는 그런 이제 시기라는 거죠. 미국의 FOMC에 담겨 있는 그 매파적 동결이라는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어, 분명히 매파적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국은행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매파적 그 동결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지금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나 13, 14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5일 새벽에 이걸 발표를 하고도 13, 14 있었던 그 FOMC가 지나가고도 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가장 최근에 지금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낸 보고서 이제 짧은 브리핑인데 그 보고서가 하나 있어서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리고 미국의 있는 이제 금융기관들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파월의 발언에 대한 분석을 아주 짧지만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이제 세 장짜리 브리핑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이거를 뭐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겠죠.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걸 봐도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해석을 좀 덧붙여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다우존스가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각으로 이제 토요일 오전에 끝난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과 S&P 500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월요일에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다우존스와 나스닥,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또 양쪽 코스피, 코스닥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BM 그 차트,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을 좀 전망해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에도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시간에는 결국은 뭐 미국 증시가 이미 하락으로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약간의 약세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보고서부터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인데요.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의 현지 정보라고 해놓은 이 브리핑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제가 봐야 할 이제 결국은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제목을 볼까요? 6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 이런 제목으로 달려 있고요. 6월 FOMC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그러니까 결정은 동결이라는 얘기예요. 동결을 했고요. 밑에 1, 2, 3 번호를 써놨는데 이제 정책 결정문 발표를 한 그 결정문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거를 보여주는데 경제 활동이 확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완전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좀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정보가
정보와 또 정보가 이번 그 정보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각종 경제 지표 데이터들이 달라지면 올릴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지금 금리대로 갈 경우, 그러니까 동결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한번 해볼 경우 그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의 진정세가 유지된다면 그냥 동결로 가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정책 긴축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이렇게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월 달에는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하면서 추가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지를 한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려놓은 이 금리 인상의 결과가 현재 기준으로 이 정도면 적절한지를 보자 이런 표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좀 결정을 하겠다는 표현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올려놓은 이 금리 상황을 한번 유지시켜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결하는 거다. 만약에 이제 좋지 않게 앞으로의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바로 이것 때문에 매파적 동결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요. 자, 밑에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2023년도에 이제 GDP는 0.4에서 1.0으로 좋아질 걸로,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실업률은 4.5에서 4.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아질 걸로 보는 거죠. PCE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인들이 쓴 전체 소비 총합을 말해요. 이게 3.3에서 3.2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뭐 크게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0.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반면에 코어 PC, 그러니까 뭐 에너지라든가 이렇게 우리 그 몇 개 근원 PC를 제외한 이제 그러니까 몇 가지 아이템을 제외한 이제 핵심 코어 PC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소비가 늘고 있다는 뜻이죠. 전체적인 소비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가 이제 많이 5.1에서 5.6으로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 자, 뭐냐면 경제 상황이 지금 호전되고 있다는 거를 보면서 더 이상 금리를 높여가지고 금리를 더 인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 이 첫 페이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파월의 발언 이후 이제 결정문 읽은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까지 이 정리가 이제 5가지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영역,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조금 더디게 가자. 계속 0.75, 0.5 올리다가 0.25씩 계속 올리지 말고 한 번 정도 쉬어가자. 그러면은 이번에 동결을 하고 다음에 올리더라도 또 뭐 그 다음번에 필요하면 한두 번 더 쉬어갔다가 또 필요하면 올리고 하면서 인상을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또 인상 자체를 동결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죠. 왜?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최종 금리 수준까지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숨고르기를 하면서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데이터에 의존을 할 것이며 정책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갈지는 아직 모른다. 데이터 보겠다. 경제 지표들 나오는 것들 보고 뭐 CPI, PPI, 뭐 PCE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논의하고 조정하고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결을 했지만 전제 조건으로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이, 경제 지표들이 좋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 실질적인 정책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하해야 되는데 금리를 낮춰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뚜렷한 인플레이션 하락 어떤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거의 많은 이들은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도 몰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매파적 동결 의미가 조금씩 선명해지는데 뭐냐면 매파적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러나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많이 예상보다 잡히지 않으면 자 예상만큼 잡히면 안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동결이 이어질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애매한 그런 자리여서 시장이 지금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15개월 동안의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됐지만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시장의 호의적인 결정이 나왔지만 기자회견이랑 그다음에 정책 결정문 등등을 통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매파적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호키시라고 매파적인 동결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은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고 실질적으로 동결이 나왔지만 사실 이걸 동결로 받아들인다기보다 매파적인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시장이 불안해했었죠, 첫날에.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 연준에서 제시한 점도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안에 2번 올린다고 이게 가능해 하면서 이건 가능하지 않아, 그냥 동결로 갈 거야 라는 기사들이 다음날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달러 약세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죠. 이게 하루 만에 반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믿지 않아. 파월의 이 얘기는 시장의 경계 심리를 좀 주기 위해서 사실은 동결할 거면서 동결할 수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투자 은행들의 코멘트가 어떠냐까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티은행에서는 올해 2번 인상하겠다고 했던 파월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 시티가 제시했던 최종 금리까지 2차례 정도 0.25%포인트씩 2차례 정도 더 올릴 거라고 시티는 생각한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월과 9월의 FOMC에서 각각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시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 시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반응도 상당히 그 시장의 어떤 불안을 좀 부추겼달까 아니면은 약간의 매파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ACIB, 크레디 아그리콜이라고 하는 프랑스 은행이에요. 프랑스 은행에서는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겠지만 2번은 어려워. 자, 중간 단계 한 번 정도 올릴 거라는 것에 또 지지하는 그런 그 프랑스계 은행의 분석도 나왔고요. 자, 모건 스탠리는요. 사실 연준의 예상보다 더 빨리 근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걸로 예상한다. 모건 스탠리는. 그래서 오히려 9월 FOMC에서 근원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종 금리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오히려 좀 더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왔고 연준이 내년 3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동결할 거야.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과 올해 말부터 지금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이런 전망을 유지한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점도표보다는 금리를 동결한 지금 현재 동결 결정 자체가 중요해. 지금 점도표를 뭐 바꾸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없고 지금 계속 올리다가 더 이상 올리지 않았다는 그 결정이 중요한 거야 라고 모건 스탠리하고 약간의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고 웰스파고는 7월에 한 번 정도 올릴 거를 전망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동결이 나올 거다 하면서 아까 프랑스 은행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결정이 나왔고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크레디 아그리콜과 웰스파고는 한 번의 인상, 그다음에 MS,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동결,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둘둘둘 쪼개지는 것 같죠. 시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두 번의 인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제 RBC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로열 은행이라는 곳입니다. 7월에 한 번 정도 올릴 거야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들 이제 세계 각국의 그러니까 뭐 유명 투자사들도 거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 연속 올릴 거라는 연준의 전망을 연준이 밝힌 그 내용을 지지하는 데가 있지 않나? 한 번만 올릴 거야라고 말한 데가 있지 않나? 아니야. 지금 당장 다음부터 계속 동결이야. 이번부터 동결 그냥 다음 유지야. 그리고 아까 그 모건 스탠리는 내년 3월까지 유지야. 이렇게 동결할 거야라고 보는 그 각각으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헷갈려 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그랬고 기사들을 보고 뭐 시장 전망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하지만 점진적으로 점차 이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바닥을 지나서 경기 회복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 구간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미리 이제 예상하고 뭐 이렇게 투자의 결정을 하지 말고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대응하자. 시장이 안 좋으면 보수적으로 좀 줄이고 시장이 좋으면 조금 늘리고 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 뭐 무조건 뭐 늘리고 무조건 줄이고 뭐 이러지 말고. 그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잘 갔던 종목이나 업종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금까지 좀 눌렸던 애들은 다시 저점의 매수를 고려하면서 그 종목과 업종에 대한 시각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나스닥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올해 1월 뭐 사실 작년 10월부터 이제 점진적인 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1,3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13,000, 30% 정도가 올랐죠. 전 고점 그 52주 신고가 다 깼죠. 나스닥은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3월 달에 121선 지지가 딱 나왔었고 그다음에 4월과 5월에 61선 지지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11선의 지지를 빨간색 선입니다.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음봉이 탁 나왔고 여전히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빠질까? 일단 현재 추세대로라고 봤을 때 11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1선이 그 아래쪽에 보이는 빨간색 선입니다. 지금은 5일선 위에 아직도 있어요. 여기서 더 안 빠지고 그냥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빠질 경우에 최대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11선 정도라고 보고요. 13,500포인트 정도에서는 11선을 만나지 않을까. 13,000 한 400에서 500 정도 사이에 그 구간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고 RSI 맨 밑에 RSI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빠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지금 고점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자, 다우존스는요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5월 말에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이 까만색 241선이거든요. 이 241선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탁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음봉이 나왔는데 나스닥과 결이 약간 다릅니다. 어디서 이 금요일 날 고점 부근을 연결을 딱 해보면 정확하게 작년 11, 12월의 고점 그 부근하고 만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하루 급등했던 날
12월 13일 날 최고점 찍었던 날하고 거의 유사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점 부근에서 이제 약간의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다우존스는. 그러면 다우존스는 어디까지 빠질까? 역시 11선 언저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1선 언저리면 34,000포인트 정도입니다. 지금 34,299니까 뭐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11선 부근까지는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떨까? 물론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여기서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추가 메시지가 시장의 친화적인 추가 메시지가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FOMC 나왔던 결과 FOMC 동결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좀 소화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 내지는 약간의 횡보 정도가 좀 필요한 시간적인 어떤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지난주에 481선에 부딪히면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작년 9월, 10월 이후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제가 1번, 2번 써놨는데 1번이 481선 2번은 어디냐면 자, 작년 1월, 작년 3월, 작년 6월 그다음에 그때 저점 자리, 그다음에 올해 4월에 고점 자리. 이 자리가 4월에는 저항선이 되었었지만 이번에 이걸 뚫고 481선에 눌릴 때는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21선에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2,590포인트, 지금 2,625포인트니까, 한 2,590포인트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지지를 좀 모색하지 않을까, 지지를 할까, 좀 뺄까, 이런 걸 찾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481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때는 좀 더 강하게 2,700포인트를 넘어서 2,750포인트까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시장 흐름하고 좀 연결이 되겠죠. 근데 코스피 지금으로 보면은 일단 21선 정도의 저점, 그 다음에 481선 정도를 고점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자 지금 유사한데 위에 1번, 2번, 1번은 900포인트 부근. 2번은 850포인트 부근인데 1번 900포인트 부근은 작년 2월, 3월, 6월의 고점 부근, 그 다음에 올해 4월의 고점 부근, 그 다음에 지금 최근의 고점 부근, 계속 고점 부근이 연결을 해보면 1번 900포인트에서 좀 늘리고 있고요. 자, 2번 850포인트는 작년 1, 2, 3월, 6월, 올해 4, 5월 달에 이제 봉우리들 쭉 연결해보면 850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887포인트니까 85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보시면 21선, 61선들이 막 지나가요. 그래서 850포인트까지 밀리지 않을 거고요. 860포인트대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좀 확인하고 미국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차트도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테슬라 엔비디아를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고점 부근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지난주 고점 부근을 딱 연결해 보면 작년 9월의 저점 부근하고 딱 만납니다. 지금 이제 고점에서 저항선 만나서 조금 눌릴 수 있겠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5일선 따라 움직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지금 한 2달 정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150달러에서 264달러까지 한 달 반 만에 올렸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무려 5%가 올랐어요. 75%. 한 달 반 만에. 그러면 좀 쉴만하죠. 쉴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약간 눌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나 RSI나 전부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약간 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최고 많이 빠지면 11선 부근인데 11선이 지금 아직 250달러도 못 가 있죠. 좀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단숨에 급락하면서 만난다기보다는 횡보하면서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는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걸 보시면은 지금 한 달 만에 그렇죠? 한 달 만에 290달러대에서 426달러대까지 역시 한 50% 정도 올랐죠.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이나 RSI가 다 과매수 구간 들어와 있는 거 맞고요. 음봉 나왔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자, 역시 5일선보다도 위에 붕 떠 있고 11선하고도 거리가 멀고요. 11선이 지금 400달러 정도 되니까 약간 하락하거나 횡보하면서 역시 이평선들 밑에 올라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이평선들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테슬라,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겠다. 당분간 짧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최근에 고점 72,500원을 뚫기가 버겁죠. 올라갔다 어느 정도 되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일 정도 횡보하고 있어요. 자, 위쪽에 1번 고점 부근이죠. 72,500원, 72,600원 부근. 아래쪽에 초록색 저점. 지금 이 저점이 그 69,500원에 제가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걸 고점은 작년 8월 그다음에 재작년 8월이죠. 재작년 8월, 작년에 2월, 3월, 그다음에 이번에 봉우리들 연결해 보면 1번 72,600원이 나오고요. 2번은 재작년에 10, 11, 12, 그 다음에 작년에 3, 4. 그 아래쪽에 지지 라인인데 이번엔 저항선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아마 69,500원 정도면은 뭐 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7만 원 지지한다, 7만 500원 정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21선이 노란색 21선이 지금 7만 원 위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7만 원까지 빠지기가 어려워요. 삼성전자도 지금 21선 부근에서 한 7만 정확히 볼까요? 7만 5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69,500원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1선 지지는 받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마 지금의 상승 추세를 깨지는 않을 겁니다. 21선이 7만 485, 7만 500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7만 5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 저가가 7만 900원.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저가가 7만 800원. 그러면 7만 500원까지 빠지지도 않는 그런, 밑에 하방은 뭐 탄탄하게 7만 넉넉하게 잡아서 7만 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만 1,800원에서 7만 500원까지 밀리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빠지면 한 1,000원 정도 주가가 한 1,000원, 1,500원 정도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7만 넉넉하게 좀 더 여유 있게 7만 원 정도 하방 잡고 7만 원 가까이 떨어지면 매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BM 코스닥 대장주 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올랐다가 이제 1월 말부터 2월부터 시작해서 2, 3, 4월까지 한 2달 반 만에 3배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빠지다가 초록색 61선에 딱 버팀을 받다가 지난주에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제 조금 약간의 그 약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 아래 꼬리 끝이 어디죠? 여전히 61선, 21선 만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 끝 61선, 21선이 만나 있는 지점 연결해 보면 25만 한 2천 원쯤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4월 달에 고점 대략 1만 원대까지 갔지만 대략 30만 원 정도를 고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28만 원대에서 좀 무너졌지만 지금 저점 25만 원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30만 원 고점까지 그 5만 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랑 또 코스닥의
뭐 수급 상황이랑 이런 것들에 따라서 25에서 30만 원 사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30 이제 뚫고 전고점, 그러면 에코프로의 경우 전고점 80 지금 74까지 왔기 때문에 82 전고점 거의 비슷해요. 에코프로 BM과 흐름이.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 그다음에 테슬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인데, 테슬라가 역시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힘을 잃지 않고 이거를 뚫고 가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똑같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다른 뭐 대형주들 다, 우리나라 2차 전지 대형주들도 그렇게 갈 건데, 테슬라가 고점에서 좀 눌리면 우리나라 2차 전지들도 좀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ETF들도 조금 눌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와 반도체는 최근에 약간 눌림을 좀 받아서 그런지 그 차트를 봤을 때는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2차 전지들은 약간의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하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투톱이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이 그 업종의 업황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도 뭐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그 많이 빠진다 예상보다, 저는 그거를 하루에 뭐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3%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면 약간 비중 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홀딩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더 사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급락 나올 때, 무섭게 빠질 때 다 두드려 맞으면 올라가면은 별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 빼야 거기서 다시 잡아서 상승할 기회를 잡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타이밍 놓칠 수 있어. 물론 타이밍 놓칠 수 있죠. 그래서 빠진 다음에 이제 재매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제가 왜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에 10%가 빠져서 다음날 또 10%가 빠지면 어제 팔았어야 되잖아요. 그 자주 벌어지진 않지만 어쩌다 무너지는 그 타이밍에 놓치고 물리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끝이라기보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제가 이제 물리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떨어질 때 자꾸 비중을 줄여 나가서 결국에 상승할 때 늘려 나가야 결국 떨어질 때 손해 덜 보고 오를 때 수익 더 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확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버티면 그거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하지 말고, 나쁘면, 시황이 나쁘고 수급이 꼬이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좋으면 늘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대응해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일요일 저녁이 돼버렸는데, 좀 이렇게 좀 늦게라도 FOMC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 한국은행 보고서 같은 것들은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미국의 FOMC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해석이나 리포트들도 시간 되실 때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달에 또 이제 한국은행 저것도 있죠. 저 금융통화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FOMC도 이제 7월 25일 날 있고,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좀 방향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들은 계속 연이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투자하고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구간을 잘 슬기롭게 이겨내면 긴 그 상승 랠리의 어떤 수익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몫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